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안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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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여기 오는데 유난히 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항상 밀릴 걸 예상하고 움직이는데 차가 막히니까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맞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보다 1.6포인트 증가한 2,288만 대. 이야, 진짜 많네요. 이는요, 인구 2.3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국토부는 앞으로 1인 가구 증가, 또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올해 말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야, 지금 줄지도 않고 자동차가 더 늘어나게 늘고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걸 해결되기는커녕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차가 많아지면 크게 두 가지 문제. 네. 우선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 많죠. 교통체증이 우려되고요. 또 하나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없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이런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아우 불편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또 분쟁으로도 이어지거든요. 주차 분쟁. 그렇죠. 교통도 밀리다 보면 접촉사고도 있고요. 이런 분쟁이 일어나죠. 또 하나는 이거 주차난 해소하고 교통체증 해소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교통 인프라는 전혀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대수는 끊임없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상상도 하기 싫다는 거죠. 정말 걱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아가서 이 환경오염 문제도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디젤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도 혹시? 본인도 혹시? 네. 디젤입니다. 네. 사실 앞으로 전기차 세대로 완전히 바뀌기 전이라면 매연의 또 미세먼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많은 자동차가. 그런데 이 단순히 대수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차난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차 왜 끌고 나오는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 막히는 줄 알면서도 차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이유가 뭔지. 네, 그리고 또 교통 편의 지역에 살면 좋지만 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렇죠.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1가구 2차량 시대로 이동은 훨씬 편해졌지만 그만큼 교통난은 더 심각해지고 주차 규정 18년 전에 마련된 건데 자, 현 시대를 못 따라간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교통난, 주차난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법을 봐야 되죠? 네, 오늘은 도로법, 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주차장법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도로법이란 도로망의 계획 수립, 또 도로 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약칭 광역교통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1997년 4월 10일에 제정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차장법 18년 전에 발의됐던 법안인데요. 제정됐던 법안인데요. 주차장의 설치, 관리, 정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1979년 4월 17일 날 제정됐고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요. 이 법들 20대 발의 현황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도로법은요. 현재까지 총 45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16건 처리되고 29건이 계류 중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중에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도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광역교통법은요. 현재까지 총 8건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은 현재까지 총 19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7건이 처리되고 12건이 계류 중인데 오늘 우리는 유휴주차 공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의한
교통 체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다들 출근을 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선 집에서 사무실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갈 때도 있는데요. 근데 사무실만큼이나 자주 가는 게 또 방송국입니다. 방송국이죠? 그래서 여의도, 상암동, 광화문 이제 이런 데를 다니기도 또 하는데 그때는 주로 전철을 제일 많이 네. 이용하고요. 지하철이 시간을 맞추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죠. 우리 이 기자가 가장 멀게 네. 출근 시간이 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출퇴근 시간을 얘기하자면 저를 네.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남양주에 사는데요. 바로 서울 외곽이에요. 그렇지만 여의도까지 출근을 하려면 동서를 길게 가로지르는 루트를 이제 탐험 수준으로 거의 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그렇네요. 제가 운전도 해봤는데요. 자동차는 정말 엄두를 못 내겠고요. 너무 막히기 네. 때문에 시간 활용이 전혀 안 돼서 평소에 주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얼마 그래서 걸리죠? 1시간 반, 환승까지 다 합쳐서 총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자동차로 힘들죠. 네. 가뜩이나 막힐 때는 막혀요. 진짜 이게 네.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저도 이제 방송국 이동할 때 아까 제가 여유가 있으면 택시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유라면은 교통이 좀 유통의 그렇죠. 여유가 있을 네. 때 그러면 정말 저희 집에서 상암동까지 택시를 타면 20분만 해도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금방 가죠. 15분, 20분만 해도 가는데 이게 한 번 밀리면 그렇죠. 끝도 없어. 1시간 반은 훌쩍 넘습니다. 1시간 반이요. 진짜 네. 막 속이 탑니다. 맞아요. 생방송 시간은 뭐 다 됐는데 택시에서 가진 않고 맞아요. 결국 내려서 내려서 뛸 수도 뛰어갑니다. 저는 생각하기도 뛰어갑니다. 싫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저 역시 경기도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저도 광역버스를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광역버스를 타야지만이 버스 전용차로 맞아요. 가서 네. 빨리 시간에 맞출 수 네.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금요일 날은 그것도 막혀요. 아, 그래서 그럼요. 금요일 날은 되게 늦게 퇴근해요. 아예. 아예 안 막히게. 아예 그냥 12시나 그 다음 날. 원천적으로. 그때까지 아니 막히니까 갈 수가 없어요. 막히니까. 핑계 이거는 같은데요. 어차피 뭐 지인도 만나고 차 안 막힐 때 집에 가는 거죠. 자, 양 변호사 또 양 기자 둘 다 자가용 이용하죠? 그렇죠. 저는 차를 주로 운전해서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 근처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멀리 갈 때, 상암을 간다든지 도심으로 들어올 때. 그렇죠. 두 분 다 재판 가는 얘기는 안 하고 방송 얘기만 하는 그럴 때는 사실은 안 막히면 한 40분이면 가는 것도 네. 1시간 반이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통체증. 막히는 시간은 더 진짜 아까워요. 막혀요. 정말 예. 막혀요. 뭐 사실 자가용을 이용을 안 했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워낙에 길게 걸리다 보니까 갈아타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맞아요.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요. 근데 갈아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일단은 뭐 자가용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가용 이용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게 운전만 하고 그렇죠. 막히는 차 네. 안에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도 이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근데, 저러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맞아요. 같아요. 운전대만 네. 잡고 있어도 힘들고 그 막히는 시간대의 버스 기억하실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면 뭐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죠. 공부도 할 수 있고 활용이 가능하죠. 좋죠. 네. 근데 운전을 하게 되면 사실 그걸 못 하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건데 자, 우리 가장 막히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뭐 막히는 구간 따로 없이 그냥 수도권이면 다 막히는 것 같아요. 다 막히죠.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막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얼마 전 박재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경부선은요. 대왕판교에서 양재구가 제가 여기 살아봐서 알아요. 많이 정말 밀려요. 막히죠. 여기에서 차량이 가장 붐비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월 평균 무려 219시간이 정체라고 합니다. 빙고! 제가 이 길을 출퇴근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근처 살고 있기 때문에 대왕 판교에서 양재까지 한 번도 안 막힌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안 막히면 이상해요. 여기 새벽에 가야 됩니다. 맞아요. 새벽도 가끔 막힙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막히고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면 고속버스 아니면 버스 전용 도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용하게. 같습니다. 네. 이어서요, 서울 외곽선이 딱 1시간 부족해서 2등을 차지했는데요. 어디죠? 서울 외곽선 시흥에서 송내 구간. 많지 여기는 않습니다. 월 평균 218시간, 1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자라요. 네. 네. 그리고 서해안선 일찍 JCT에서 금천 구간. 여기가 165시간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통행 속도가 1시간에 40km. 네. 네, 이 이하로 평일의 경우 1시간 이상이 월 8일 이상, 주말은 2시간 이상이 월 4일 이상 유지한 기간을 따져서 선정됐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 고속도로 이 구간들 송내도 그렇고 요금까지 받아가면서 빨리 가려고 그 돈 내고 탔는데 맞아요. 돈 늦어. 천천히 가면서 이게 고속도로 고속인데 저속도로예요. 이거 말이 그러네요. 되나요? 네. 이렇게 못 가다 보니까 네. 도로 위에 뿌려지는 교통 혼잡 비용이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게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차량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정상 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그 비용에는 이런 게 들어간대요. 시간 가치 손실,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죠. 또 차량 운행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총체적인 손실 비용을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5년 기준으로 연간 33조 3,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매년 3에서 4%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습 교통 체증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낭비되지만 그렇죠. 돈도 낭비된다. 같이 이렇게 낭비되는 거죠.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도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소중한 시간에 돈까지 낭비되게 만드는 교통 체증. 왜 일어납니까? 궁금합니다. 이게 앞서서 임 변호사님이 설명한 전국에서 가장 막히는 이 고속도로들이 다 서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서울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42만 3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49.6%가 수도권 인구로 집계가 됐죠. 네, 시도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1,285만 2천여 명, 25%고요. 서울이 다음인데요. 974만 2천여 명, 18.9%. 부산은 6.6%, 341만 7천 명입니다. 결국 가장 막히는 고속도로 탑 10 구역도 이런 데 사람 많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한국도로공사의 조사에 따르면요. 민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31개의 513개 구간 가운데 서울 외곽선 19개 구간, 그리고 영동선 7개 구간, 경부선 6개 구간 등 9개 노선 44개 구간이 지난해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등급평가에서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F 등급이라는 거는 결국은 차량 운행 대수가 도로 용량을 초과했고 고속이 아니고 저속이기도 하고 막쓰기도 하고 제 눈에는 거의 다 이거 F 같은데 맞나요?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이 도로 기능이 상실되는 2등급 구간도 많았는데요. 14개 노선과 40개 구간에 달해서 뭐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다, 좀 속히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이제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해보면 대부분 F 등급이 아닌가. 다 맞아요. 막혀요. 다 막혀요. 주말엔 더더욱 막히고. 자, 앞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더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런 교통 체증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현행법부터 살펴볼게요.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 도심지 우회도로 그리고 대도시권 내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고요. 네. 간선 도로망과의 연계를 보완해서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권역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설계비 100%, 공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하면서 또 공사비의 50%, 용지 보상비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시행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따라서 2017년까지 준공된 사업이 7개고요. 설계를 포함해서 진행 중인 사업도 13건입니다.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됩니다. 문제는 이 도로법 시행령이 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을 광역시의 동,
그러니까 무슨 동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 있는 도로 중 일부 도로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이게 6개의 광역시에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불평등한 거 아니냐. 형평성이 어긋날 수 네, 있겠네요.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에 조사한 대중교통 현황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네.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6대 광역시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이 대중교통 거점지 그리고 그 인근의 혼잡도가 훨씬 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이 대도시의 교통 혼잡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이 사업 기준을 확대시켜달라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잡도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건데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일례로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엔 그 사창사거리 교통체증 개선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하고 합니다. 있다고요? 지금도 뭐 많은 대도시에서 사실 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맞아요. 들어서고 네,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세대 수는 늘어나는데 그 많은 세대에서 자동차들을 한 대씩만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교통체증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걱정이네요. 없습니다. 네, 네. 진짜 도시 어떻게 보면 있는 도시의 재생의 핵심 중에 하나도 이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네. 막 전 세계 대도시들 보면은 교통 문제 해결이 정말 골치를 앓고 있어요. 특히 주차 같은 것도. 그래서 혼잡해진 도로의 동선을 어떻게 좀 바꿀까 해서 신호 체계도 좀 고민도 해보고 네. 또 일방 통행로를 좀 골목길에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선 사업 같은 거는 필수인 것 같고요.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시 사는 사람이나 네.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모두 짜증만 나고 결국 아우 저기 좀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막히면 하기 싫어요. 네, 네, 안 관광자 갑니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시 경쟁력도 낮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게 말처럼 쉽다면 이미 다 대안을 내놓으셨겠지만 어쨌든 이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제 좀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국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요. 현행 6대 광역시에서 이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70만 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자라고 이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요.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요. 대상 지역을 광역시와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시의 동지역으로 확대하자라는 어허.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상 지역을 인구 6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그리고 도농 복합 도시로 확대하자라고 해서 이거는 주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네, 70만, 뭐 100만, 60만, 50만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50만까지 대도시권으로 이렇게 포함한다면 50만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곳들이 포함될까요? 이게 저희 좀 집이 포함될 것 같기도 한데요. 궁금해지네요. 네.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경우에요.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 아. 창원, 그리고 고양, 용인이 포함이 되고요. 어허. 70만 이상인 성남, 부천, 안산, 고맙습니다. 네. 청주 여기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50만 이상으로 가면 남양주, 고맙다 하세요. 네, 그것만 해야 되겠네요. 네. 전주, 천안 이렇게 들어가고요. 15개의 시가 추가가 돼서 네. 총 21개의 도시로 증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평균 54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남양주 들어가려면 50만이 돼야 좋죠. 되거든요. 좋죠. 그런데 역시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문제죠. 544억 원 연평균 예산이 든다는데, 그러니까 인구 기준은 지금 다양한 그 인구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안으로 논의가 되겠죠. 네. 그래서 50만이어야 되냐, 100만이어야 되냐 이거는 저는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시들이 다 연계돼 있잖아요. 경기도만 딱 떨어져서 존재하고 서울만 딱 떨어져 존재하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도로 관련한 사업은 좀 연속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벌써 경계 넘어서 출퇴근하고 박 변호사님도 그러시고 예, 이게 인구 50만 정도 기준이면 굉장히 큰 도시니까 이런 사업의 영속성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법안들이 빨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분당에 살 때 이제 강남으로 출근하면서 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서 맞아요.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신도시 건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 약 80%가
이 주요 대도시권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게 다 지자체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광역 교통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많은 분들이 이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이 긴 출퇴근 시간 동안 이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포함시키는 거는 참 바람직한데요. 이제 공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만약에 통과된다면 과연 얼마나 내실 있는 사업을 해서 정말 이 교통 혼잡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도시권 교통 홈잡로 사업 이거는 장기간 어떤 예산이 필요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예산이 필요하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현재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은 각 대도시권의 지자체 간의 이 조합이라든지 뭐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어요. 네. 근데 법적 권한이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고 그리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도 사실 미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력도 또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네.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교통정책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어떤 기관을 신설하자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또 있어요. 알려주세요. 네,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또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난 9월 3일 박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민홍철 전해철 의원의 법안도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은 뭐 같은 생활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독자적으로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기구를 전담기관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담기관이 생기면은 이게 갑자기 해결책이 뚝 나올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 합의를 도출하기란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어쨌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관이 생기면은 일대 좀 지자체 입장을 좀 접어두고 이용객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줬으면 이용객들 좋겠습니다. 중심으로. 아, 저처럼 좀 긴 출퇴근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서 그래야 좀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미 사실 수도권 이 도로 혼잡도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사실상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담 기관을 신설하게 되면 어쨌든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할 텐데 제 바람은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성과가 성과 좀 나왔으면 나와야죠.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좀 조속히 설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전담기구 마련해서 좀 교통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사실 밀려서 조금 추진이 더디게 됐었는데 법안도 조속히 좀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보다 빠르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요. 덧붙여서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출퇴근했던 네. 그 경험을 살려서 본다면 기왕이면 멀리서 다니시는 분들 좀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배차 간격, 차량 대수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역시 좋겠습니다. 디테일까지. 거기서 만약 서서 간다면 진짜 힘듭니다. 네. 지금 거기서 출근도 전에 이미 녹초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 퇴근할 때 혹시나 용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정말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통통 법률안 놀자. 오늘은 도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막 자동차 대수가 많이 증가되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게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나 이것 때문에 차 안 끌고 나가. 바로 주차. 빙고. 맞아.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차하면 최근에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8월에 있었던 이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한테 왜 이렇게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붙였더니 이 해당 주민이 화가 나서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자기 차량으로 막은 사건. 당시 그 사건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결국 그 진입로를 막아놓으니까
나머지 차량들이 들어가지는 못해서 뒤엉켜져 버렸는데 결국 입주민들이 들어서 또 네. 맞아요. 20여 명이 이걸 차를 들어가지고 또 갖다 놓고 네. 그 당시 그 A씨하고 주민들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었죠. 이 주차로 시작됐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감정 싸움으로 이미 변질이 네. 된 뒤였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차량용 자물쇠를 바퀴에 설치해가지고 견인도 못하게 막았고요.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당 차주가 사과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진짜 주차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 법정 다툼도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진 살인이요? 경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무단 주차를 한 다음에 뭐 아무 말도 없이 이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다른 차주가 이 차주에게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욕설을 듣고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지난달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법원이 이 욕설 퍼부은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100만 원을 내라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살인 사건도 났었는데요. 지난달 경기 안산의 한 주택가에서 골목길 주차 관련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만을 품은 남성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옮기러 나온 이 차주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어요. 아이고. 다행히 뭐 이 사건은 생명의 어떤 위협은 지장은 없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흉기 다툼까지 일어나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건가요? 약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네. 서울에서 뭐 주차 전쟁은 뭐 이제 뭐 시민들한테는 흔한 풍경이 됐잖아요. 서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 130.1%로 차가 100대라면 주차장 130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넉넉하네요. 네, 그래 보이죠. 예. 그래도 항상 주차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차장의 그 주택가 주차장의 확보율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요.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1.9%입니다. 주택가 주차장은 아파트, 그 주택의 건축물, 그 부설 주차장과 관련된 노상이라든지 노외 주차장을 말하는데요. 25개 자치구 중 9개 구는 주택가 주차장이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중구입니다. 중구는 78.8%고요. 그 뒤에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는 80.6%, 금천구는 82.7%, 종로구도 82.7%. 이런 구들이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부족한 투로 떨어지네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낮에는 사무용 빌딩 이런 데 주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야간에는 거기 주차 못해요. 못하죠. 사무용 빌딩에. 그렇죠? 이런 곳은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야간에는 못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더더욱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낮에 거기 세워있던 차가 밤에는 어디 가서 세우겠어요. 어디든 그러니까요. 가서. 그래서 시민들이 집 앞 골목 아니면 도로 이런 데다가 상시적인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모자라니까.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래요. 전국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겪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광역시를 중심으로 거주민이 많고 그 사람들이 타는 차량도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는 경우가 부산, 인천, 제주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8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두 대는 그러면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열대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나 생겨야 되나?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나 없다는 생겨야 거죠.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이런 주차장 부족 현실이 단순히 불법 주차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한 보험회사가 2016년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1년 이후에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 건수가 연평균 22.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5년에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4,000여 건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숨진 사람도 발생합니다. 19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냥 운전하는 거, 주차하는 것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네요.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 이런 문제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저는 최근에 한 기사에서 네. 그 성공 창업 스토리로 이런 걸 봤어요. 공유 주차장을 서비스로
이제 그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또 그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랑 이제 공항 내 장기 그 주차된 방치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량을 40대를 공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팔아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사실 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막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21세기 초에 네. 일본 여행을 이제 간 적이 21세기 초. 21세기 초에 사시 공부를 할 때 네. 일본 여행을 갔는데 그때 가이드 말이 제가 다 잊혀지지 않는 게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일본은 자기가 주차할 공간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아, 차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고지 증명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주차할 거 고민하고 차 구입하시는 분은 난 별로 못 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생각 안 차를 하죠. 산 다음에 고민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화를 내요. 왜 주차할 데가 없지? 우리가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할 공간도 좁고 이렇게 우리가 땅이 그렇게 넓은 나라도 아닌데 네. 대형차를 선호해요. 일본에는 정말 작은 차 써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대형차만 선호할 게 아니다. 이제 작은 차를 우리가 몰수록 주차할 공간은 그만큼 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꿀 때가 왔다. 이미 네. 아니, 이때는 이미 왔죠. 우리가 그렇죠. 진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태고 싶은데 참 떠오르진 않고 네,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본 거는 일단 무조건 공영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더라고요. 시에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임 변호사님이나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섞여 있는데 차를 샀으면 주차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차를 샀으면 그만큼 주차가 불편하다는 걸 감수하고 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외국의 경우에는 주차 표지판 거의 해독해야 될 수준으로 자세하게 규제하고요. 그래서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확실하게 나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에 주차가 가능하고 또 요금은 얼마다.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차 관련 기준이 18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아까 79년도?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늘어난 것, 인식이 변한 것 이런 거를 좀 반영해서 재정비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또 내가 아무 데나 주차하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의 교통 편익이 무시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 엄벌하는 것도 좀 엄벌하자. 고민해 보는 게 어떨지 뚜벅이로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자, 양 변호사도 한번 의견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을 참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평균 8천만 원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죠. 비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양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그 공유 주차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주요 혼잡 시설 주변에 그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최대한 개방을 하고 아니면 이제 여유 있는 좀 이제 사설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휴를 맺어서 좀 이렇게 주차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런 방안 논의 중인가요? 아유 어떤 방안도? 그럼요. 논의하고 있죠. 우리 국회 참 좋아요. 생산적입니다. 네,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 마련하려면요.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시간대별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놀고 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하자는 네. 건데 무슨 얘기냐면 네. 자, 아파트 주차 심각하잖아요. 될 데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근데 낮에는 좀 비어 있거든요. 낮에는 비어 있어요. 조용합니다. 또 사무실 이런 상업 시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시간 이후에는 또 비어 비어 있죠. 있어요. 사용 안 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야간 공휴일, 공공기관 공휴일 일 안 하잖아요. 하죠. 비어 비어 있어요. 또 교회, 학교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다 비어 비어 있죠. 있거든요. 이런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설치나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5월 14일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요. 학교 법인이 이 공공의 목적의 노예 주차장을 사립학교 교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자라는 내용으로 네. 2016년 10월 27일에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이 주차장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맞는데. 내용으로 2016년 8월 29일에 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법안 많네요. 또 있나요? 지난 9월 9일까지 네. 서울시가 온라인 공론장입니다. 민주주의 서울의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투표에 참여한 시민 90%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 찬성의 뜻을 나타내면서 시민들 대부분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주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시민들 초청해서 이런 부분들 해당 방안들 좀 많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90%가 찬성했는데 이분들 네. 거주자 주차 못 받은 분들 아닌가요? 그 이해관계가 좀 달라질 수는 달라질 있을 수도 것 같아요.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저희도 저희 집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 네. 그 도서관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도서관의 주차 공간이 진짜 좁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고 교회는 또 화를 잘 안 내요. 되게 이용하게 이렇게 좀 원래는 좀 해주시는 이상하죠. 것 같더라고요. 눈을 감아주시는 것 같던데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이 법안이 통과돼서 이 방법이 도입이 됐을 경우에 예. 우리 아파트가 당장 누군가가 낮에 이용한다. 그러면 저부터도 깨끗하게 좀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것 깨끗하게. 같고, 그렇죠. 어쨌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할 것 같거든요. 특히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대까지는 오케이지만 2대, 3대 이후에는 돈을 이렇게 부과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복잡해지다 보니까 혼잡 비용을 부과하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그냥 무작정 개방을 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한 사람한테는 좀 약간의 이득을 주고 또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또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게 좀 적당한 비용을 좀 지불하는 방식은 어떨까? 네, 맞아요. 네. 외국에는 뭐 주차비 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세금 내듯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참 웃기죠. 500원, 700원 아끼려고 주정차 하다가 5만 원짜리 뭐 끊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주차비를 너무 굉장히 아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이 주차비를 당연히 차량을 굴리면 그렇죠. 내야 되는 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게 왜 우리 그 해외여행 가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티켓 동전 넣고 끊어서 올려놓고 네, 가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저거 누가 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 없어도 정말 이거 타박타박 다 지키더라고요. 이런 네. 문화적인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공공기관 뭐 이런 데는 뭐 일상시에 워낙 그 일반 사람들한테 개방되어 있는 곳이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런 공공기관에서 주차 공간을 빌 때 개방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네. 보는데 아파트 같이 이렇게 완전 맞아요. 사유지를 공개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주민들이 네. 진짜 입주민이 아닌 사람의 차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제 이런 안이 나온 건데 이런 분들이 이런 아파트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도록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 맞아요. 뭐 이런 걸로 좀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혜택을 있다고 주는 봐요. 것 좋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아파트는 쉽게 문을 열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이제 주차장 자체를 이제 공유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은 퇴근 후에 많이 필요한데 퇴근 후에 사무실로 돌아간다?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통통 법률에 놀자. 오늘은 도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49회 때, 네. 멀다. 오늘이 88회인데, 49회 때 소개해드렸던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와 같은 이런 긴급 통행 차량에 지장을 주면 20만 원, 그리고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에는 4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계도나 주의 처리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때 얘기를 나눴었어요.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네. 저는 이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여기 처음 합류한 해입니다. 아. 그때 사회적 참사를 되짚어보는 회차였는데 맞아요. 벌벌 떨었어요. 네, 그때 정말 떨었나요? 네. 근데 이때도 좀 막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제천 화재 사건 58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네. 이 불법 주정차됐던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특별 금지 구역을 지정하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의 정류지, 또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이런 곳을 주정차 특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에는 처벌 수준을 강화하자.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작년 3월 10일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됐군요. 그래서, 네, 와. 그래서 지난 8월 10일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 중인데요. 앞으로 주정차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주정차 특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고요. 네. 이곳에서의 주정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액수는 그 일반 정차 주차 금지 구역에서 위반한 경우보다 2배 이상 아, 저는 뭐 한 10배. 무거워졌어요. 10배 좀 많나요? 그 당시도 우리가 꼭 필요한 법안이 맞아요. 아닌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했었어요. 네. 주정차 특별 금지구역 설치하고 가태료나 범칙금이 더 많다 그러면 주정차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네. 말이죠. 그렇죠.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무단 주정차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리 사실 좋은 법이라도 실제로 이제 관리하고 단속이 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단속.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속이 또 가장 중요하다는 게 양진 변호사 말씀이네요. 자, 오늘 교통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줄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안 줄일 수도 없고 참 많은 우려와 걱정이 교차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와 또 지자체는 교통과 환경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도 항상 마련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대수를 줄이는 것보다 사실상 그건 좀 어려운 일이니까요. 네. 그것보다 우리가 소개했던 법안들이 좀 조속히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판매, 유인책 같은 것들을 좀 제시를 하거나 자동차로 인한 뭐 환경 문제 해결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중교통이 왜 점점 발달하고 있잖아요. 예. 점점 이 지하철 노선도 막 거미줄처럼 막 돼 있고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도 금방금방 가고요. 네.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또 친환경 차가 이제 보편화가 되고요. 미래에. 그리고 게다가 차를 공유하는 시스템 요새 또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까지 모두 갖춰지면은 어느 순간은 굳이 내가 꼭 자동차가 있어야 되나? 내가 자가용이 있어야 되나? 이런 그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그렇게 자연히 자동차가 줄어들면 환경 오염 물질도 자연히 줄어들어서 네. 굉장히 그 교통 체증도 없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 날이 올 것 같은 이런 핑크빛 꿈은 저만 꾸고 있나요? 꿈 저도 꾸고 싶지만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국회가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게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었는데 통과가 됐죠. 맞습니다. 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수소연료 공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 이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네. 작년 9월 28일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하나 더해서 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구역 있잖아요.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아니면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라고 하면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작년 8월 7일에 네.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었는데 이것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지난 9월 21일부터 통과가 돼서 시행 중인데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지원이 확대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하게 충전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만약 자동차를 사게 그렇죠. 된다면 맞아요. 전기차나 뭐 수소 전기차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살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충전 탁 할 수만 있다면 어딜 맞아요. 가서라도 네. 선택 기준이 좀 바뀌지 않을까 자동차 선택 기준이 그렇죠. 그 생각도 들거든요. 네. 국회에도 이 충전소가 있습니다. 네. 있나요 국회? 네, 있습니다. 역시 국회네요. 충전소가 있는데 그 충전소에 사실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얌체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견인 조치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작은 편의부터 좀 달라지면 사실 전기차들이 그 전기차 사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네. 뭐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뭐 환경 친화적 이 자동차들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를 대는 일은 그럼 절대 안 없어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환경 친화적인 그 자동차 충전 그 자리를 실제 차량 수의 그 수준에 맞춰서 만드는 것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개수 같고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적인 정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충전소가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너무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이라서요. 충전소가 많이 세워져 보급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개정안 통과되는 거 좋은데 단속과 부가 이게 또 실질적으로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뒤따라와야만 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나는 차를 산다면 지금 차가 없지만 나는 전기차를 살 거다 이런 얘기를 전기차요? 많이 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지금 언급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충전소 개수를 좀 현실화하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단속하자. 이런 건 좀 운행에 대한 거고요. 그거 그렇죠. 플러스 뭐 친환경적 자동차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야랄지 또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같은 거를 좀 부과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아까 임 변호사님 저만 핑크빛 전망하는 거 아닐까요라고 하신 게 네. 핑크빛 전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동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된다면 교통난, 주차난 이런 게 해소될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도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도로 위 또 자동차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리함이 독이 돼서는 안 되겠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 건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